1970년대 번니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던 그 소년의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모든 청춘들의 아이콘이자 희망이었던 얄개 배우 손창호입니다. 그는 순수하면서도 장난기 가득한 모습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하이틴 영화라는 장르를 대표하는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20여 년이 흐른 뒤 세상이 다시 마주한 그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온데간데 없고 병원비가 없어 행여병자로 분류된 채 적십자 병원 병상을 지키던 암상한 육신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영화 동경아리랑이 참담한 실패를 거두고 당뇨와 만성 신부전증에 시달린 그의 삶은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했던 스크린의 스타가 서울 외곽의 미랄기도원에서 홀로 눈을 감기까지의 비극적인 여정을 보여줍니다. 손창호의 비극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스타로 떠오른 197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정치적으로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가 엄격한 군사 규율과 검열을 내리던 암흑기였지만 문화적으로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청년기로 진입하면서 서구의 팝 문화를 받아들여 청년 문화가 폭발적으로 싹트던 시기였습니다. 장발 단속과 미니스커트 길이 직전 같은 오습보도 폭력적인 통제 속에서 젊은이들은 통기타를 치며 밥 딜런 노래를 따라 불렀고 생맥주를 마시며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국민들은 조국 근대화와 산업화라는 구호 아래 억눌린 욕망과 분출되지 못한 에너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억압은 대중문화, 특히 영화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요구했고 현실의 고단함을 잊게 해줄 가볍고 경쾌한 콘텐츠가 절실해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하이틴 영화 장르이며 손창호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기존 한국 영화가 전쟁의 아픔이나 반공, 성인들의 지정극에 머문 반면 하이틴 영화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주인공으로 삼아 그들만의 언어와 고민, 풋풋한 사랑을 다뤘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변화였으며 스크린의 주인공이 어른이 아닌 청소년으로 바뀐 것을 의미했습니다. 1952년생 손창호는 해방 이후 혼란기와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유년기를 보내며 서울 명문 중동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당시 연예인은 천시받는 직업이었지만 그는 남들이 갖지 못한 사람을 끌어당기는 흡인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손창호는 신성일이나 남궁원처럼 전형적인 미남형이 아니었고 훤칠한 키나 근육질 몸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외모는 개구쟁이 옆집형에 가까웠습니다. 웃을 때 드러나는 톤미, 장난기 가득한 눈빛, 그리고 다양한 표정을 만들어내는 얼굴 근육은 보는 이로 하여금 무장해제되게 하는 매력을 지녔습니다. 그는 1971년 고등학교 3학년 때 MBC 탤런트 공채에 지원해 합격하며 공식적으로 연예계에 입문했습니다. 당시 수천 명의 경쟁자 가운데 교복 차림의 당돌한 학생이 능청스럽게 연기하고 입담으로 자중을 웃음바다로 만든 모습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손창호는 데뷔 초부터 배우라는 틀에 갇히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시대가 그를 한 곳에 머물게 두지 않은 듯 넘치는 끼와 순발력은 정극보다는 예능적인 요소가 필요한 곳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어린이 프로그램 꽃나라 별나라 진행자, 라디오 DJ로도 활약하며 만능 엔터테이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초반에는 배우가 연기만 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시각이 우세해 그의 다재다능함이 가볍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대중은 그의 친근한 모습과 유쾌한 목소리를 사랑했습니다. 손창호가 본격적인 스타가 된 것은 TV를 넘어 영화계로 진출하면서부터였습니다. 충무로는 TV 보급으로 위기를 맞아 젊은 관객을 극장으로 끌어들일 새로운 얼굴을 찾고 있었고 하이틴 영화가 그 해답이었습니다. 명장 성명 감독의 눈에 들어온 손창호와 이승현은 각기 다른 매력으로 청춘을 대변했습니다. 손창호는 얄개 역할로 관객의 웃음을 책임지며 고교 얄개,
대학 얇게 시리즈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의 대사는 실대 말투와 억양을 살리고 슬랩스틱 코미디를 섞어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의 인기는 영화계뿐 아니라 광고계에서도 뜨거웠습니다. 제과, 의류, 학용품 등 10대 대상을 위한 상품 광고주들이 그를 모델로 기용하기 위해 경쟁했고 반무대나 지방 행사에서도 최고의 섭외 1순위였습니다. 마이크만 쥐어주면 수백 명의 관객을 들었다 놨다 하는 입담은 또래 배우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20대 초반에 큰 돈을 벌고 유명인이 된 그는 성공의 달콤함에 취했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대중의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고 그 자신감은 때로 자만심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를 비롯한 격동의 정치 변화는 대중문화 지형을 뒤바꾸었습니다. 1980년대가 열리면서 사회 분위기는 무거워지고 컬러 TV 보급으로 안방극장이 활성화되자 영화는 에로티시즘과 강력한 액션물로 변화했습니다. 하이틴 영화 주역들이 하나둘씩 은퇴하거나 유학을 떠나며 얄개의 설 자리는 급격히 좁아졌습니다. 손창호도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성인 영화 조연 출연과 진지한 드라마 연기에 도전했지만 대중은 그에게 여전히 얄개 이미지를 고착시켰습니다. 대중의 편견에 갇힌 그는 주연에서 조연, 단역으로 밀려났고 배우로서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내면에서는 연출에 대한 꿈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카메라 뒤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세상을 조율하는 창조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는 배우로서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자 예술적 야망의 발로였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감독들의 기술을 관찰하며 결심했죠. 1983년 30대 중반에 접어든 손창호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니혼대학 예술학부 영화과에서 일본 영화산업의 선진 기술과 이론을 배우려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스타 신분을 숨기고 가난한 학생으로 돌아가 언어 장벽과 경제적 어려움,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는 두려움을 견뎠습니다. 도쿄 뒷골목에서 만난 제1교포들의 고단한 삶과 차별, 멸시를 목격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시나리오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동경 아리랑의 초보가 되었습니다. 일본 유학 시절은 그에게 지적 성취와 예술적 영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현실감 없는 이상주의자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영화 예술의 순수함에 심취해 자신의 작품이 평단과 관객 모두에게 인정받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스타 출신이라는 인지도를 활용해 투자를 받고 성공을 기정사실화했지만 1980년대 후반 한국 영화 시장은 할리우드 직배와 대기업 자본 유입으로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낭만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든 정글이었습니다. 귀국 후 손창호는 영화사 월촌 시네마를 설립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선진 영화 기법으로 한국 영화계를 뒤집겠다는 야심찬 포부였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과 집을 담보로 한 대출까지 써가며 영화 동경 아리랑 감독, 각본, 주연을 도맡았습니다. 완벽을 기하려 촬영 일정을 늘리고 일본 로케이션에 막대한 제작비를 쏟아부었으나 객관적인 조율자가 없어 영화는 그의 자의식 과잉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영화 동경 아리랑이 완성되고 개봉했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날것의 비극과 난해한 전개에 불편해했고 기대했던 코미디 대신 우울하고 칙칙한 작품에 실망했습니다. 영화는 개봉 며칠 만에 간판을 내려야 했고 흥행 참패는 그와 투자자들에게 재앙이었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린 그는 술에 절어 거리에서 울부짖으며 자신의 진심이 짓밟힌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실패의 충격은 그의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켰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도한 음주는 당뇨병과 심장 기능에 치명타를 입혔고 눈이 흐려지는 실명의 전조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치료비가 없어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던 중
가족마저 떠나고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침부전증으로 투석 치료를 권했지만 그는 돈이 없어 거부당했고 결국 행렬병자로 분류되어 서울 적십자병원 6인실 병동에 배정되었습니다. 병실은 소독약 냄새, 환자들의 배설물 냄새, 썩어가는 살 냄새가 뒤섞인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결핵 환자들이 함께 있어 더욱 음습한 분위기였고 창밖 서울의 빌딩들은 햇살을 받아 반짝였지만 병실은 새 창살 없는 감옥 같았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부은 팔의 통증이 현실임을 일깨웠고 만성 신부전증으로 인해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그의 피부는 검게 변하고 가려움증에 시달리며 일주일에 3번씩 혈액투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혈액투석은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피폐를 불러왔습니다. 투석 기계 소리에 맞춰 생명이 연장되고 있다는 무력감은 깊은 우울증으로 그를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은 잊혀짐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TV에서는 연일 화려한 스타들이 웃고 떠들었지만 그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밀려난 느낌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이들에게도 부끄러워 자신의 이름을 부정하며 고립을 선택했습니다. 1995년 한 여성 잡지 기자가 행렬병자로 입원 중인 손창호를 발견하고 병실 사진을 찍어 충격적인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대중은 그의 몰락에 혀를 차며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고 옛 동료들도 그를 찾아왔지만 서로에게 상처만 남겼습니다. 그가 받은 봉투 속 돈은 병원비 일부를 갚는 데 쓰였을 뿐 그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한때 술을 함께하던 형 동생이 이제는 시혜를 베푸는 관계로 전락한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 전환점은 1998년 KBS 다큐 병원 24시 제작진의 섭외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PD의 끈질긴 설득과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은 욕구로 촬영에 동의했습니다. 단 연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민낯의 그는 한쪽 눈이 실명되고 얼굴은 부종으로 변해 있었지만 후회는 없고 다만 외롭다고 담담히 고백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실패를 인정하고 영화에 대한 사랑과 바다에 가고 싶다는 소원을 털어놓았습니다. 의료진 허락을 받아 앰뷸런스로 그를 태우고 강원도 속초 바다로 향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파도 소리와 바람을 만끽한 그는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전 얄개 시절의 순수한 미소로 기쁨과 동시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이별의 눈물이었습니다. 방송 후 시청자들의 응원 메시지와 후원금이 모였고 그는 다시 살고 싶다며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불씨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신장 기능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고 당뇨 합병증은 폐와 심장까지 위협했습니다. 병원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며 마음의 준비를 권고했고 손창호는 조용히 생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퇴원 후 그를 받아준 곳은 서울 평창동 삼각산 깊은 골짜기 미랄 기도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소박한 방에서 기도로 하루를 보내며 지난 삶을 회고했고 자신과 가족, 세상을 용서하는 참회 기도를 올렸습니다. 1998년 8월 어느 새벽, 호흡이 가빠지고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그는 시나리오 노트를 바라보며 끝내 완성하지 못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한 편의 영화 같고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차례임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8월 5일 오전 4시 20분, 손창호는 46년의 짧고도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감했습니다. 미랄 기도원의 작은 방에는 그의 죽음을 지키는 빗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언론을 통해 짧게 알려졌고 대중의 반응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안타까움에 불과했습니다. 장례식은 초라하고 쓸쓸했습니다. 입구에는 화려한 조화 대신
적은 조문객과 몇몇 유족, 지인들만이 있었습니다. 유명 동료들은 바쁘거나 잊었다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연예계의 냉혹함과 인기의 덧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 손창호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텅 빈 장례식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장례 비용도 부족해 최소한의 절차로 치러졌고 그의 유언대로 화장 후 유골은 강원도 속초 앞바다에 뿌려졌습니다. 바다는 그에게 무한한 자유와 포용력을 의미했습니다. 스타라는 감옥, 빚이라는 족쇄, 병이라는 육체적 한계에서 벗어나 끝없는 바다에서 마음껏 유형하고자 했던 그의 갈망이었습니다. 바다는 또한 그의 실패와 오욕, 잊혀진 슬픔을 씻어내고 정화하는 힘이었습니다. 그의 유골이 파도에 흩어지며 남은 이들은 그를 마음속에서 떠나보냈고 마지막 작별 인사는 파도 소리에 묻혔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대중문화계에서는 잠시 연예인 복지 논의가 일었으나 근본적 변화는 없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손창호라는 이름은 희미해졌고 현재 10대, 20대에게는 낯선 과거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겨우 흑백 저화질 영상으로 그의 모습을 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영상 속 그는 여전히 늙지 않은 18세 소년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덧니, 장난기 어린 눈빛, 생동감 넘치는 몸짓은 시간이 박제된 듯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멈춰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파괴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 욕심과 자기 관리 실패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의 몰락 과정에서 사회와 시스템은 어디에 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당시 연예계에는 체계적인 매니지먼트나 배우 보호 시스템이 전무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상품으로만 소비되며 폭사당했고 정서적 불안과 경제 관리를 배울 기회도 없었습니다. 대중은 영원한 얄개 이미지를 강요했고 성인 배우로서 변신하려는 시도는 냉소로 맞았습니다. 그의 연출 도전도 실패 후에는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라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 안전망의 부재는 그의 비참함을 더했습니다. 당시 예술인 복지법도 없던 시절에 실패한 예술가는 무능력한 낙인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만약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을 지키며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면 그는 그렇게 고독하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딸 손화령은 아버지가 반대했던 배우의 길을 선택해 2004년부터 차근차근 자신의 길을 개척하며 아버지의 예술적 야망을 잇고 있습니다. 손화령의 기억 속 아버지는 외롭고 위태로웠던 가장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신세를 한탄하고 시나리오를 쓰며 밤새 담배를 피우던 모습, 두려움에 숨죽이던 시간들. 그녀는 아버지의 영광보다 몰락을 뚜렷이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빚과 실패한 감독의 딸이라는 오리표뿐이지만 그녀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세상 밖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창호의 이야기는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남겨진 사람들의 기억과 재평가, 그리고 딸을 통해 이어집니다. 그의 삶은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 잣대로만 평가하기에 너무 많은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하이틴 영화 전성기를 열었고 배우의 영역 확장을 시도했으며 연예 산업의 어두운 그림자를 고발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객관적 시선으로 그의 유산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가 진정으로 꿈꾸었던 세상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그에게 비치고 있는 웃음의 대가는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속초 앞바다의 파도는 1998년 그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면 어렴풋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나 여기 있어. 나 아직 잊혀지지 않았어.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말을 걸어오는 영원한 청춘 손창호의 목소리가 그의 죽음 이후 딸 손화령은 아버지가 반대했던 배우의 길을 자신의 이름으로 묵묵히 걷고 있습니다. 1998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갓 성인이 된 20살이었고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아버지의 뜨거운 광대에 피를 이어받아 연예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주변의 걱정 어린 시선과 수근거림 속에서도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안고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영혼이자 넘어서야 할 산이자 트라우마였지만 그녀는 역설적으로 아버지가 사랑했던 연예계에 대한 동경과 꿈을 품었습니다. 아버지를 파멸시킨 그 무대 위에서 자신의 꿈을 완성하고자 하는 내면의 갈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손창호가 남긴 유일한 연출작 동경아리랑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경아리랑은 1990년 개봉 당시 기술적으로 거칠고 투박하다는 혹평을 받았지만 사회 소외 계층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과 리얼리즘적 접근이 돋보였습니다. 일본 유학 시절 목격한 제1교포들의 삶, 유흥계 여성들의 고통과 욕망을 미화하지 않고 건조하고 냉정한 시선으로 담아냈습니다. 영화는 70년대 하이틴 영화가 가진 낭만과 판타지 대신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한국 관객들은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극장에서 웃고 싶었고 화끈한 액션이나 애절한 로맨스를 기대했기에 동경아리랑은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창호는 시대를 너무 앞서갔거나 대중의 기대를 순진하게 배반했습니다. 만약 그가 대중적인 코미디로 먼저 입지를 다졌다면 혹은 다양성 영화가 존중받는 시기에 발표했다면 어땠을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손창호의 실패는 개인 비극을 넘어 한국 연예산업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당시 배우는 소모품에 불과했고 세계적 매니지먼트와 심리상담, 재무관리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배우들은 혼자 모든 스케줄을 감당했고 출연료는 불투명하며 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손창호 역시 주위의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재산을 잃었고 영화 실패와 맞물려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회적 인식도 이중적이었습니다. 대중은 열광하면서도 뒤돌아서면 연예인을 천민 취급했고 이런 멸시는 배우들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공허함을 술, 도박, 마약으로 채우게 만들었습니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 유독 비극적 죽음을 맞은 스타들이 많았는데 이는 사회 변화와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아날로그 세대 연예인들의 도태 현상으로 해석됩니다. 손창호는 그중 가장 처절한 희생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손창호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단순한 과거 스타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화려한 포장 안에 감춰진 인간의 취약함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높이 날았기에 추락의 충격도 컸고 얄개 시절 웃음 뒤에는 조숙한 소년의 불안이 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감독으로서의 집착은 명예욕이자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진짜 감정의 분출이었고 외롭고 보고 싶고 살고 싶다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